길고 초라한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 틈에 끼어 줄을 서 있었던 것 같다. 해가 막 저물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벌써 몇 시간째 그만한 초라한 거리들을 헤매고 다닌 터였다. 비가 줄곧 내리고 있었고 저녁 어스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겨우 상점 몇 개만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나마 날이 충분히 어둡지 않아 별로 화사해 보이지 않았다. 그 음울한 순간에 시간은 흡사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저녁은 도무지 밤으로 넘어갈 기색이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내 발걸음도 미적거렸고 걸어도 그럴싸한 거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았다. 아무리 가도 지저분한 여인숙이며 작은 담배가게 너덜너덜한 포스터가 붙어있는 게시판, 창고 없는 창고, 기차 한 대 보이지 않는 화물차 역사. 같은 책들을 파는 책방들 밖에 찾아볼 수 없으니까 마주치는 사람 하나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줄지어 서 있는 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도시 전체가 텅텅 빈 것 같았다. 아마 그래서 내가 그 줄에 꼭 붙어 섰을 것이다. 그런데 곧 몇 가지 소소한 행운이 잇따라 찾아왔다. 줄에 끼자마자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동행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그럼 좋아요. 난 안 갈래요. 얘기 끝났어요. 하고 쏘아붙이더니 줄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그러자 남자는 목소리에 잔뜩 힘을 주면서 착각하지 마. 누군 가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 줄 알아? 솔직히 난 당신 비위를 맞추려 했던 거라고. 이 기분이야 문제도 안 된다 이거지? 알겠어. 하더니 그 말에 걸맞게 자기도 획 떠나버렸다. 나는 잘됐군. 두 자리 벌었네 하면서 내심 기뻐했다. 이제 내 앞에는 얼굴 잔뜩 찌푸리고 있는 키 작은 남자가 서 있게 되었는데 그는 아주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날 힐끗 보더니 자기 앞에 있는 남자에게 불필요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이지 가야 하나 재고하게 된다니까요. 어떤 일 말이오? 덩치가 크고 우람한 상대방이 으르렁거렸다. 글쎄 솔직히 이런 인간들과 어울리는 데엔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작은 남자가 대꾸했다. 큰 남자가 말했다. 그러더니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렇게 건방 떠는 소리를 듣고도 참을 작정이요, 선생? 저런 인간이 겁나는 건 아니겠고,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꼼짝하지 않자 그는 작은 남자 쪽으로 획 돌아서며 말했다. 그래, 네가 우리보다 잘났다 이거지? 이 주둥이 한번 진짜 잘났구나. 다음 순간에 큰 남자는 작은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작은 남자는 길가 도랑에 얼굴을 쳐박고 뻗어버렸다. 쭉 뻗어서 쉬게 내버려 두라고 큰 남자가 말했지만 특별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같지 않았다. 난 평범한 놈이지만 남들처럼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 이 말씀이야. 작은 남자가 다시 줄에 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듯했고 얼마 후 절뚝거리며 멀리 사라져버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큰 남자 뒤에 바짝 붙어섰다. 그리고 속으로 한 자리 더 앞에 서게 될 걸 기뻐했다. 잠시 후 큰 남자 앞에 섰던 젊은 연인들도 서로 팔짱을 끼고 줄을 떠났다. 두 사람 다 바지 차림에 몸매가 날씬한 데다가 낄낄거리는 목소리까지 높고 가늘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둘 다 버스에 자리를 잡는 일보다 상대방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분명했다. 이 사람들이 다 탈 순 없겠어요? 나보다 내 자리 앞에 있던 여자가 말했다. 5실링만 내면 자리를 바꿔드리지. 누군가 말했다. 이윽고 짤랑거리는 돈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여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나머지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에 뒤섞여 들려왔다. 사기당한 여자는 자기 자리에 뛰쳐나와 돈을 떼먹은 사기꾼을 덮쳤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여자를 줄에서 쫓아내고 곧 그 자리를 메워버렸다. 이러저러 하다 보니 버스 올 때가 한참 멀었는데도 그럭저럭 다 탈 수 있는 만한 인원으로 줄어들었다. 마침내 도착한 버스는 아주 훌륭했다. 금빛 광채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근사한 문장이 그려져 있었다. 운전사도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는데 그는 운전하는 데 한 손밖에 쓰지 않았다. 다른 손은 비가 몰고 온 찐득한 수증기를 쫓아내려는 듯 얼굴 바로 앞에서 흔들어대고 있었다.
그가 눈앞에 나타나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끙 신음을 내뱉었다. 저 친구는 굉장히 재밌게 지냈나 보군. 기분 더럽게 좋은가 봐.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아는 모양이야. 좀 자연스럽게 굴면 어디가 덧나? 너무 잘나서 우리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건지 뭔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버스에 저 미끈한 외관하며 현란한 색깔이라니 내 생각에 저건 정말 당치 않은 낭비야. 차라리 집에나 돈을 쓰지. 어휴, 저 운전사 놈 면상이나 한 대 후려쳐 주면 속이 시원하겠네. 하지만 운전사의 얼굴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런 험담을 들을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저 권위 있어 보이는 표정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몰골하고 있는 것 같았다. 줄을 서 있던 승객들은 버스 한 자리가 충분한데도 서로 먼저 올라타려고 암탉들처럼 싸움을 벌였다. 나는 마지막에 올라탔다. 버스는 반밖에 차지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멀찌감치 떨어져 맨 뒷자리에 자리 잡았다. 그런데 금방 더벅머리 청년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내 옆자리에 앉는 것이었다. 그 사이 버스가 출발했다. 제가 옆자리에 앉아도 기분 나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동행들에 대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왜들 이렇게 서로 가겠다고 우겨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차피 가봐도 좋아하지 않을 거면서 말이지요. 그냥 집에 있는 편이 훨씬 더 마음 편할 텐데. 하지만 저나 선생님 같은 분의 경우는 좀 다르지요. 저 사람들은 이곳을 좋아하나 보죠. 내가 물었다. 뭐 어디든 좋아하겠습니까?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낫다는 거겠지요. 여기에는 영화관도 있고 생선이나 감자튀김을 파는 가게들도 있고 광고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있으니까요. 지적인 삶을 찾아볼 수도 없다는 끔찍한 사실에 어디 신경이나 쓸 위인들입니까?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착오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 온 버스를 탔어야 하는 건데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사람들을 깨워보려고 헛수고를 했지 뭡니까?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몇 명을 찾아내서 작은 동아리를 만들려 했는데 벌써 주변 사람들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시릴 블렐로우 같은 사람은 여기 오기 전부터 좀 미심쩍게 여겼습니다. 전 그 사람이 잘못된 작품으로 작품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지요. 그래도 그는 최소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작에는 전혀 재능이 없었지만 귀를 기울일 만한 비평은 좀 썼지요. 하지만 이제는 오만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작품을 그에게 읽어주려 했을 때는 잠깐 선생님께 그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군요. 그가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은 타이프라이터 활자가 찍힌 두터운 종이 묶음인 것을 알고 진저리 치던 나는 안경이 없느니 어쩌니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저것 봐요. 버스가 이륙했어요. 내 말은 사실이었다. 몇백 피트 저 아래 비에 젖은 도시의 지붕들이 비와 안개에 벌써 반쯤 가려진 채 봐도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었다.